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에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실의 힘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하룻밤 만의 철회,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날의 질문으로 오늘 균형추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수많은 추측과 증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마주해야 할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형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매우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론가님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는 군사정권 시절의 낡은 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사건, 우리는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하며 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엄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통치수단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그리고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모두 계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죠. 이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 선포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즉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봉인된 칼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봉인을 풀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책을 넘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선례가 되어 언제든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문제의 핵심 무게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라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본인과 그를 둘러싼 핵심 측근, 당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이들의 동기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내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계엄주도 그룹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기존 사법 시스템과 의회 정치로는 국가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극단적 불신에 기반합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야당의 입법 독주를 폐악질,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이라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계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 절차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고 분석됩니다. 둘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위 친윤계 정치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비의원에 망했다는 반응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윤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들조차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엄 결정이 당정 협의나 건전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극소수 인물의 독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과 정권의 파멸 사이에서 충격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셋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은 계엄을 친위 쿠데타, 즉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국회 해산을 시도한 계엄령의 직접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법이 보장한 의회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입법 독재이자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간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은 결과이며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과 국민입니다. 계엄 성공의 핵심은 군의 복종과 국민의 순응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부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식 수준이 한때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각 집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군요. 특히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과 팩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감정적 주장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균형추의 역할이겠죠. 세 가지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으로 이를 제시했지만 당시 국민과 언론,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퍼졌던 의혹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팩트는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사법부나 선관위 등 공인된 기관이 인정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계엄 선포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입법활동이나 사회적 시위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법리적, 상식적 근거는 전무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A 의원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셋째, 계엄 시도의 계획성입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선 전부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계엄을 돌파구로 고려해온 정황이 드러납니다. 나는 박근혜처럼 죽지 않는다. 확 계엄해버릴까 같은 발언들은 이것이 우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의 사고 안에 잠재있던 선택지였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소환되는 이유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닌 예견된 비극일 수 있었다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짚어주시니 사안이 한결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고 정치적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내 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엄정한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교훈화입니다. 재판을 통해 내란 또는 헌정 질서 파괴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강력한 사회적 교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가 재확인되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소모적 공방의 장기화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지지층이 부정선거나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선 구국의 결단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며 사법적 판단에 불복하고 정치적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극심한 이념 대립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사회적 통합에 큰 상처를 남기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선포, 즉시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자동 심판을 받게 하는 등 제2의 계엄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헌법적,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는 위기를 교훈 삼아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가장 건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론가님,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 즉 시청자들이 이 사태를 보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의 위험한 독주를 막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삼권 분립, 정당, 언론, 시민사회라는 다층적인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 여당, 그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합리적인 조언을 해야 할 참모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했으며 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제2,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는 진정한 균형추를 우리 사회 안에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정말 곱씹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으로 사안의 본질을 짚어주신 추균영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박근혜처럼 죽지 않는다. 한 전직 대통령의 이 말 속에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 이전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신하는 위험한 고립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균형추는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 권력이 시스템의 견제를 받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시스템을 지키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균형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시사 대담 균형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